안녕하세요. 단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재밌는 옛날 이야기들을 차례차례 들려드리려고 해요. 편안하게 제 목소리를 들으시며 달콤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는 남의 장단에 춤춘다입니다. 어느 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나이든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장기를 보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체면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일을 항상 끼어들며 자신이 잘난 척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다 보니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장기는 두는 것보다 옆에서 훈수하는 게 더 재미있는 법이죠. 그는 장기를 두고 싶었고 그래서 노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장기를 한 판 두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지만 노인들은 그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잖아. 우리처럼 머리가 하얗게 돼야 장기를 두지. 노인들은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화가 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울을 보며 까만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죠. 이번엔 자신이 장기를 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갔지만 그 길에서 또 다른 젊은이들이 고누놀이를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또 그들에게 가서 고누 좀 같이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너는 너무 늙었다. 우리처럼 머리가 까맣게 되어야 고누를 할 수 있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은 또다시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하얀 머리를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머리카락을 다 뽑고 결국 대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변학도의 잔치입니다. 변학도는 매우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재물을 모은 후 그 재물을 높은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막강한 배경을 얻게 되었고 그 배경을 이용해 못된 짓을 골라 했습니다. 변학도는 주의 수령들을 따르며 항상 술상과 예쁜 여자를 준비해 이웃들과 어울렸습니다. 그의 잔치에서는 술과 예쁜 여자가 항상 함께했고 그런 변학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변학도의 부유함과 권력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학도는 그 부유함을 남용하여 때로는 지나친 욕심과 교만으로 끝내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소리든 들을지 모르니 변학도는 누군가에게 무턱대고 내쫓았다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하며 친절하게 대해주려 애썼다. 어느 날 변학도는 잔치를 열고 있었다. 그때 누추한 차림의 거지가 변학도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구수한 냄새와 노래소리에 배가 고팠던 거지는 잠시 잔칫집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거지는 그 광경에 눈을 떼지 못했다. 허허, 대단하구만.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집인가?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호화로운 잔치가 펼쳐지고 있었다. 거지는 입술을 꽉 다물고 계속 걸어갔다. 그는 어사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려고 했다. 하지만 배도 고프고 즐거운 잔치상에 흥이 나서 발걸음이 멈췄다. 그러다 그는 소리쳤다. 이리 오너라, 아무도 없느냐. 그 소리에 하인들이 몰려왔다. 웬 거지가 큰 소리냐. 하인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들은 거지가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모습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쫓아내려 했다. 그 순간 하인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내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야 변학도가 우리의 인심을 알게 될 테니. 하인들은 거지를 마당에 앉히고는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 음식은 정말 볼품없었다. 작은 그릇에 보리밥과 국물 깍두기와 콩나물 한 줌이 전부였다. 거지는 그 상을 보며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양반 집의 시험이 펼쳐진다. 5명의 아들을 둔 양반이 있었다. 그는 며느리들이 어느 꽃이 가장 아름다운지 묻자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각각 모란 국화 복숭아꽃, 한바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목화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실이 나야 천을 만들고 그 천으로 옷을 짓습니다. 목화가 있어야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양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양반은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가장 높은 고개는 무엇인가? 이에 며느리들은 각자 대답을 했고 막내는 보리고개가 제일 높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다. 보리고개는 어려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보리가 나올 때까지 살아가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해야 하니까요. 양반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새는 무엇인가? 양반은 4명의 며느리에게 물었고 그들은 각자 알 수 있는 새를 대답했다.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먹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먹새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며 입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그만큼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양반은 막내 며느리의 지혜에 깊이 감동했다. 이야, 네가 가장 지혜로운구나. 양반은 그녀를 칭찬하며 말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며 과거에 강희룡이란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이를 보고 고려왕이 그를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운 내용이 등장한다. 왕은 도성의 사대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물품을 강희룡에게 주도록 지시했다. 왕의 이 배려는 가난한 백성을 돌보는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그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차 강해졌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발걸음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려 사대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재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이 닫힌 후에야 겨우 물건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계란 꾸러미였죠.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그 계란 꾸러미는 강희룡에게 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강희룡은 집에 돌아와 계란을 삶아 먹으려 했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계란이 고장나 있었고 썩은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얻은 계란이었지만 그것마저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복이 없는 자를 강희룡처럼 비유하며 계란에도 뼈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끔 예상치 못한 불행이 따르는 경우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름 어느 날 날씨가 매우 더운 그날, 고비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장독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때 장독대 위에 한 마리 파리가 앉아 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비는 그 파리를 보고 저 파리 내가 아끼고 있는 장을 다 먹어버리겠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채로 파리를 잡으려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한 마리 잠자리가 나타나 파리를 물고 날아갔습니다. 고비는 저 잠자리, 내가 잡으려던 파리를 가져가다니 라고 생각하며 잠자리가 날아가는 방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는 멀리 날아가지 않고 살짝 근처에 앉았습니다. 고비는 자세히 보니 잠자리의 발에 파리의 뒷다리와 함께 된장이 묻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비는 그 아까운 된장이라며 그 뒷다리를 되찾기 위해 잠자리를 잡으려 결심했습니다. 그는 살짝 세운 담벽을 넘어가며 잠자리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잠자리는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고비는 잠자리를 쫓아가며 충주 탄금대까지 달려갔고 그 후에도 잠자리는 계속해서 날아갔습니다. 고비는 결국 경기도 수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서산에 걸려 고비는 결국 잠자리를 놓쳤습니다. 그때 고비는 손에 신을 들고 있었고 맨발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을에서 잘 아는 사람이 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비는 얼른 집신을 신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보게 자네가 수원에 웬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고비는 웃으며 저도 좀 볼 일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서 있었을 뿐이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오의 손은 생선 냄새가 배어있는 손이었고 만약 이 손으로 국을 끓인다면 그 국은 비린내 가득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그런 국을 밥에 말아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 사람들은 이런 고비를 두고 노랑이 영감이라고 불렀다. 그 영감은 정말 인색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시장에 가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반고등어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영감의 모습에 가족들은 놀랐다. 이제 영감도 마음이 변했나 하며 속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영감은 아무 말 없이 그 고등어를 안방 천장에 매달아 놓았다. 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주 엄숙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이 자반 고등어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한 그릇 떠서 고등어를 한 번씩만 바라보라. 식구들은 자반 고등어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구경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전날보다는 나은 상황이라 생각했다. 저녁이 차려지자 밥은 꽁보리밥, 그리고 그릇에는 왕소금만 담겨 있었다. 영감은 또다시 엄숙하게 주위를 환기시키며 말했다. 한 번만 더 바라보아라. 식구들은 밥을 먹으며 고개를 계속해서 천장을 향해 올렸다. 그렇게 천장을 몇 번이나 봐야 했지만 고등어를 바라보니 침이 넘어가고 식욕도 더 생겼다. 자반 고등어를 한 점이라도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그때 영감의 어린 손자가 고등어를 너무 먹고 싶어 하며 밥 한 술을 먹고
2번이나 천장을 쳐다보았다. 이를 본 영감은 손자등을 탁 치며 꾸짖었다. 2번씩이나 쳐다보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때부터 자반고등어는 자린고비라는 속담이 되어 철저히 구두쇠인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다. 다음 이야기는 독장수에 관한 것이다. 독장수는 장사를 나가다가 더위에 지쳐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기분은 점점 나빠졌다. 더운 날씨와 피곤한 몸, 게다가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그는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고래등 같은 집에 하인들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다. 그가 상상한 부유한 삶은 허황된 것이었지만 그는 그 꿈에 빠져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를 팔면 계란 한 판을 살 수 있고 2판을 팔면 계란이 4개가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다 보니 그는 결국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곧 그의 상상은 깨졌다. 그의 꿈처럼 부유해지려는 계획은 전혀 현실성이 없었고 결국 그가 상상했던 부자 되기와 2 마누라를 거느리는 삶은 모두 허무한 것이었다. 그가 꿈에서 깨고 나자 깨진 독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의 모든 계산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속담은 실현되지 않는 허황된 계획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가져온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마지막 이야기는 강태공에 관한 것이다. 강태공은 주나라 초기의 정치가이자 은나라를 평정한 공로로 제왕의 보살핌을 받으며 시조로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강태공을 무고하게 쫓아내려 했다. 강태공은 시골로 내려갔지만 할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저 가만히 놀 수만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하며 지나갔고 그가 가진 시간은 많았지만 무료하게 흘러갔다. 그러던 중 부인이 참다 못해 결국 강태공에게 말을 걸었다. 영감 이렇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집안 사람들 생각도 하셔야지요. 강태공은 하루 종일 밥을 먹고 낚시만 했고 낚시를 해도 돌아올 때마다 빈 망태만 들고 있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면서 계속 낚시를 한다는 게 부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낚시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기 하나 잡지 못하면서요. 부인의 화는 날로 커졌다. 그러나 강태공은 계속해서 듣지 않는 척하며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낚시 솜씨가 나쁜 것이 아니라 아예 고기가 없는 곳에서 낚시를 하던 그였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그를 다 버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정의 살림은 점점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부인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태공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낚시를 하며 혼자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주무왕의 명이 내려왔다. 강태공을 새로운 위치에 임명하겠다는 소식이었다. 부인은 강태공이 무왕의 명을 받으러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참지 못한 마음을 뉘우치며 길가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 강태공은 부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물 한 사발 떠주세요. 부인은 정성껏 물을 떠다가 바쳤다. 그러나 강태공은 그 물을 아무 말 없이 길바닥에 쏟아버리고는 말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겠는가?
부인은 깊은 반성을 하며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떠나갔다. 이 사건에서 엎질러진 물이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또한 숙종대왕의 비행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는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남산골 남촌으로 몰래 출발했다. 그곳에서 소박한 가정을 살고 있는 선비와 아내를 만났다. 선비는 고된 삶 속에서도 아내에게 송편 한 개를 나눠주는 정성스러움을 보였다. 이 모습을 지켜본 숙종대왕은 그 선비를 고약한 놈이라 생각했으나 그 선비가 송편 한 개를 아내에게 주자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 작은 배려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 장면은 숙종대왕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숙종대왕이 돌아온 후 그는 인간들이 재미를 찾는 방식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그는 송편을 기다리며 정경을 그리던 마음을 가다듬었다. 궁중에서는 그가 원하는 송편을 만들기 위해 온 나인들이 동원되었고 드디어 수라상에 송편이 가득 차려졌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본 숙종대왕은 마음속에서 실망감을 느꼈다. 예상했던 꿈은 아니었으며 잘 만들어진 송편조차 오히려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상을 받자마자 그것을 밀쳐내고 황급히 궁을 떠났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가운데 숙종대왕의 진심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양의 한 마을에 있던 가게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외상을 주며 마음이 넉넉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외상값을 갚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았다. 모두가 서로 믿고 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 규율을 어기고 몰래 이사를 가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가게 주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배신당했다고 느끼며 그날부터 외상값을 받으러 전국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마을로 돌아와야만 했다. 세월이 흐른 뒤 외상을 미루었던 그 사람은 10년 후 마을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옛 가게를 찾았고 주인이 잠든 밤에 물건을 사려고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를 들은 가게 주인은 즉시 알아챘다. 그놈 잡아라. 가게 주인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망가는 사람은 깜짝 놀라며 도망쳤지만 가게 주인은 그를 따라가며 추격을 계속했다. 결국 도망가던 사람은 자신이 틀렸음을 깨닫고 가게 주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가게 주인은 침착하게 외상값을 갚도록 요구하며 그는 악착같이 그 값을 받았다. 이후 남양 사람은 발가벗어도 30리를 간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또 한 명의 게으른 선비가 있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일을 하지 않으며 항상 가난한 상황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세상은 왜 이리 힘들까? 그는 남들이 흰쌀밥과 고기를 먹고 즐기고 있을 때 늘 거지처럼 가난을 한탄했다. 그러나 그의 체면 때문에 배고프다고 말하는 일은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외진 곳에 있는 초가집을 발견했고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보고 감이 잘 익어 있었다. 선비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감을 먹을 수 있을까? 그는 계속해서 방법을 떠올리려고 했지만 결국 체면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민을 멈추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떨어진 감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감은 흙이 묻어 있고 한쪽은 이미 썩어서 먹을 수 없었다. 선비는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왜 나는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는 머리를 긁으며 사갓을 벗어 던지고 담장 너머로 나온 감나무 가지 아래로 몸을 눕혔다. 그리곤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때 바람이 불고 감이 떨어지려는 순간 감은 선비의 머리 위를 스쳐 땅에 떨어졌다. 감은 흙탕이 되어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선비는 애고갓을 대고 눕는 게 맞았구나 라며 투덜거렸다. 이번에는 사갓을 대고 눕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떨어진 감은 사갓에 떨어져 깨끗하게 먹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게으른 선비는 산길을 걷고 있었다. 길을 오래 걸어서 다리가 아팠고 배도 고프다. 그는 길을 가다 양지바른 곳에서 잠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배고픔을 느끼며 일어나서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배나무를 발견했다. 그 배는 잘 익어 있었고 선비는 침을 삼키며 배를 따먹을 궁리를 했다. 하지만 체면을 생각해 따먹는 대신 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때 두 젊은이가 지나가며 선비에게 배를 따달라고 했다. 젊은이들은 선비의 말을 무시하고 한 사람은 나무에 올라 배를 따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먹으며 지나갔다. 선비는 분노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후 두 남녀가 지나가며 선비에게 배를 따달라고 했다. 이번에는 남자가 배나무에 올라가 배를 따고 여자는 그 배를 주워 먹었다. 선비는 또다시 기다리기로 했다. 마침내 선비는 배나무에 달린 배들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지나던 노인을 발견했다. 선비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노인에게 배를 따달라고 말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배를 따서 그냥 가버렸다. 선비는 화가 났지만 다시 배나무를 차고 또 다른 배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이번에는 배 2개가 떨어졌고 하나는 돌멩이에 부딪혀 깨져서 흙탕이 되어버렸다. 다른 하나는 썩어서 먹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남들이 하는 일에 참견하는 걸 좋아했고 늘 자신만 잘났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랑을 했다.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살아갔다. 그러다 보니 무턱대고 남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주 실수도 하고 어리둥절한 모습만 남겼다. 그 사람은 노인들이 장기를 두는 곳을 지나칠 수 없었다. 캔원라, 원래 장기는 그저 두는 것보다 옆에서 훈수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고들 한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장기를 두고 싶어졌고 마침내 그곳에 앉아 노인들에게 다가갔다. 저도 장기 한 판 두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그를 보고 화를 냈다. 이런 머리가 까만 놈이 무슨 장기를 두겠다고 하며 그를 쫓아냈다. 너는 아직 어리고 우리의 나이가 돼야 장기를 두는 것이다. 그 사람은 크게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까만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버렸다. 이제야 장기를 둘 수 있겠지 하고 자신만의 생각에 잠기며 다시 노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번엔 고우놀이가 하고 싶어졌다. 그는 다시 한번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고우 좀 함께 합시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젊은이들이 그를 무시하며 너는 이미 늙었으니 우리처럼 머리가 까맣게 되어야 고우를 한다 며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사람은 다시 한번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거울 앞에서 하얀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버렸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젊은이들에게는 하얀 머리를 숨기고 노인들에게는 까만 머리를 숨기며 자신을 꾸몄다. 하지만 결국 그는 대머리가 되고 말았다. 이로써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대로 보일 수 없게 되었다. 변학도는 늘 욕심이 많았다. 그는 백성들에게 온갖 이유를 대며 재물을 모았다. 그리고 그 재물을 높은 사람들에게 상납하면서 강력한 배경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배경 덕분에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못된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변학도는 술과 여자를 좋아했으며 잔치가 벌어질 때마다 늘 술상과 예쁜 여자가 함께 있었다. 그는 항상 잔치를 준비하며 이웃 수령들과 어울렸다. 이웃들은 변학도를 따라가며 그의 술과 여자를 즐겼다. 변학도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까 걱정하면서 음식을 주며 친절한 척을 했다. 어느 날 변학도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때 누추한 차림의 거지가 그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거지는 그 집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와 노래 소리에 끌려 잠시 잔치집에 들렀다. 허허, 대단하구만. 거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이곳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잔치를 보니 거지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배가 고프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이리 오너라. 거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의 민심을 살피기 시작했다. 한때 마을에 있던 양반이 있었다. 그는 자식들을 잘 돌보았지만 어느 날 그가 5명의 아들을 두고 그에 따른 5명의 며느리도 있었다. 그러나 양반은 그들 중 어느 며느리가 제일 똑똑한지 구분할 수 없어 걱정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결심을 했다. 이제 시험을 해보자 하며 며느리들을 모았다. 아가들 꽃 중에서 어느 꽃이 가장 고운지 말해보아라. 첫째 며느리는 대답했다. 모란 꽃이 가장 고운 것 같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국화꽃을, 셋째는 복숭아꽃을, 넷째는 함박꽃을 들었다. 그런데 마지막 막내 며느리는 조금 달랐다. 목화꽃입니다. 헤어허, 어떻게 목화꽃이 가장 고운 꽃이냐? 양반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목화꽃은 향기도 없고 꽃도 크지 않으며 별다른 매력이 없다. 그때 막내 며느리는 여유롭게 대답했다. 목화꽃이 있어야 실을 만들 수 있고 실이 있어야 천을 만들며 천으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반은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묻겠다. 고개 중에서 제일 높은 고개는 무엇일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며느리들은 이미 알려진 고개들을 대답했다.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보리고개입니다 라고 말했다. 보리고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새보리가 자라기 전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는 고개입니다. 그래서
보리 고개가 제일 힘든 고개라고 생각합니다. 양반은 다시 한번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세 번째로 묻겠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새애는 무엇일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며느리들은 모두 큰 새들을 대답했다.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먹새입니다 라고 말했다. 먹새는 아무리 양식이 많아도 놀고 먹으면 결국 다 없어지는 큰 입을 가진 새입니다. 그래서 먹는 입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양반은 기뻐하며 말했다. 막내 며느리야, 네가 가장 지혜롭구나. 계란에도 뼈가 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담긴 대답이다. 또 한 사람 강희룡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가난하여 굶주리기 일쑤였다. 이를 본 고려왕은 그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오늘 하룻밤 동안 도성의 사대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강희룡에게 주도록 해라. 고려왕은 강희룡에게 후한상을 내렸고 그날 마침 비가 내려 사람들의 왕래가 끊겼다. 사대문을 통과하는 재물이 없겠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 문이 닫힐 무렵 겨우 물건이 들어왔고 그것은 바로 계란 꾸러미였다. 임금님의 명이다. 이 계란 꾸러미는 강희룡에게 상으로 주는 것이다. 강희룡은 집으로 돌아와 계란을 삶아 먹으려 했지만 그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 계란은 골아 있었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마침내 얻은 계란조차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을 강일용이라 불렀다고 한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는 말은 어려운 상황에서 가끔 얻은 기회마저 예상치 못한 장애로 사라지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그해 여름 고비는 문을 활짝 열고 장독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날씨는 무척 덥고 장독은 햇볕을 피해 열어두었다. 그때 한 마리의 파리가 장독에 앉아 장을 빨아먹고 있었다. 고비는 그 장면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저 파리 좀 봐라. 우리가 아껴서 먹은 장을 다 먹어버리겠군 이라고 중얼거리며 다가갔다. 파리를 잡을 생각으로 부채를 들고 장독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한 마리의 잠자리가 날아와 파리를 물고는 날아갔다. 고비는 중얼거리며 잠자리에게 잡힌 파리의 뒷다리에 묻은 된장을 보고는 그 된장을 되찾기 위해 잠자리를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집벽에 세워둔 빗자루를 들고 잠자리가 앉은 곳으로 다가갔으나 잠자리는 훅 날아갔다. 고비는 잠자리를 따라 달려가며 몇 리를 달린 끝에 경기도 수원까지 왔다. 해가 서산에 걸리기까지 고비는 잠자리를 놓치고 말았다. 결국 고비는 손에 집신을 들고 마치 맨발로 달려온 것처럼 서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고비에게 다가와 물었다. 여보게, 자네가 수원에 웬 일이 있나? 고비는 얼른 집신을 신고 가만히 서 있었다. 아, 그냥 볼 일이 있어. 잠시 서 있던 것일세라고 대답했다. 그 사람은 웃으며 지나갔다. 하루는 고비가 생선을 먹고 싶어 시장에 갔다. 시장에는 다양한 생선들이 많았다. 고비는 이것저것 생선을 만져보며 값을 물었다. 왜 이렇게 비싸지? 그는 생선도 사지 않으면서 단지 만지며 값을 물었다. 생선 장수는 나무라며 말했다. 왜 이렇게 생선을 만지십니까?
고비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흔들며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돌아온 고비는 아내에게 소리쳤다. 여보, 국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펴. 아내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여보, 손은 우물가에서 씻어야지. 왜 쇠서 씻나요? 고비는 대답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오. 이 손은 생선 만진 손이오. 이 물로 국을 끓이면 비리비리한 생선국이 될 것이니 밥을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이 좋겠어. 사람들은 고비를 노랑이 영감이라 불렀다. 그 후 고비는 시장에 가서 자반 고등어 한 마리를 사와서 식구들에게 큰일 난 듯 말없이 천장에 매달았다. 그리곤 식구들을 모아놓고 엄숙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자반 고등어를 먹게 되었다. 그러나 밥 한 수 떠서 자반 고등어를 한 번만 쳐다보라. 식구들은 고등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경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조금 실망했다. 하지만 자반 고등어라도 구경하게 된 것에 대해선 어제보다 나은 상황이라 생각했다. 저녁상이 들어왔다. 밥은 꽁보리밥 그 위에 왕소금만 조금 올려져 있었다. 이번에는 한 번만 봐라. 노랑이 영감은 또다시 주의를 환기시켰다. 식구들은 서둘러 한술 뜬 밥을 먹고 계속해서 천장을 쳐다보며 자반 고등어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몇 번을 쳐다보다 보니 목이 아파올 정도였다. 천장에 자반 고등어를 바라보니 침이 꿀꺽꿀꺽 넘어갔고 식욕도 더 생겼다. 저 자반 고등어 한 점만 먹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때 어린 막내 손자가 밥을 한 술 떠서 2번이나 천장을 쳐다보았다. 노랑이 영감은 손자의 등을 툭 치며 꾸짖었다. 2번이나 쳐다보면 어떻게 살림을 하겠냐. 그로 인해 자린고비라는 말이 생겼고 고등어가 고비로 불리게 되었다. 이 속담은 너무 인색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인다. 독장수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쉬기로 했다. 날씨는 덥고 땀이 줄줄 흘렀다.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드네. 독장수는 짜증이 나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힘든 길을 가야 했고 결국 피곤하여 길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독장수는 대저택과 많은 하인들을 거느린 부유한 삶을 상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만약 독 하나를 팔면 계란 2개를 살 수 있고 2개를 팔면 4개, 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며 자신이 부자가 될 상상을 했다. 그러나 2명의 아내가 같은 집에 있으면 싸울 것이라 생각하며 싸움을 말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양손을 펼쳐 싸움을 말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순간 모든 독이 깨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독장수는 깨진 독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2 아내를 둔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 독장수는 황당해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저 진동만 바라보았다. 이 속담은 현실적이지 않고 허황된 계획이 결국 자신에게 손해만 가져온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강태공은 평생 낚시를 하며 지냈다. 어느 날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낚시를 하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꼭 잡을 거야. 그러나 바늘이 없는 낚시로 시도했지만 여전히 고기는 물리지 않았다. 세상 끝까지
이런 날이 계속된다면 어쩔 수 없겠다고 생각한 강태공은 참을 수 없는 화를 내며 말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강태공은 변함없이 낚시를 계속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가족의 생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밥을 굽는 일도 더욱 힘들어졌고 마씨는 결국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태공은 혼자서 낚시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에게 뜻밖의 일이 찾아왔다. 주무왕의 명령이 강태공에게 내려졌고 그는 제후3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씨는 자신이 참지 못했던 일을 깊이 반성하며 강태공이 가는 길에 엎드려 기도했다. 제발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강태공은 마씨에게 조용히 말했다. 부인물 한 사발 떠주세요. 마씨는 정성껏 물을 떠서 강태공에게 건넸고 강태공은 아무 말 없이 그 물을 길바닥에 쏟았다. 마씨는 그 장면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강태공의 말에 마씨는 결국 떠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엎질러진 물이라는 속담을 만들어냈다. 또한 숙종대왕의 이야기도 있다. 숙종대왕은 민중의 삶을 돌아보는 비행을 즐겼다. 어느 날 남산골에서 비행을 떠난 숙종대왕은 가난한 집에서의 소박한 삶을 엿보게 된다. 그 집에서 젊은 아내와 선비는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송편을 내놓으며 함께 나누어 먹지 않고 하나씩만 먹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선비는 하나를 남편에게 주며 그 송편을 입에서 입으로 나누었다. 이를 본 숙종대왕은 인간의 정을 깊이 느꼈다. 그 순간 대왕은 자신이 그토록 그리던 송편을 궁중에서 만들어 먹게 되었다. 그러나 먹으면서도 이상하게 구역질이 나고 결국 그는 다시 한번 송편이 그리워졌다. 그가 떠난 뒤 모두가 당황했지만 대왕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양 사람들은 밝고 성실해서 30리를 가도 외상으로 물건을 주곤 했다. 수원 남양의 한 마을에 가게가 있었고 가게 주인은 마음이 넉넉했다. 마을 사람들은 외상을 해주는 일이 흔한 일이었고 믿고 외상을 주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그 마을 사람들은 서로 믿고 살아갔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그 마을의 규칙을 어겼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상값을 먼저 갚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외상을 한 사람은 값을 갚지 않고 몰래 이사를 가버렸다. 믿었던 사람이 떠난 후 가게 주인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가게 주인은 화가 나서 내가 이 사람을 찾을 수 없을까 하며 결심을 했다. 외상값을 받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그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너무 지쳐서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사람을 잊을 수는 없었고 그의 목소리와 인상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10년이 흐른 후 외상값을 갚지 않았던 사람은 궁금해하며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다. 그가 가게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다. 가게 주인은 잠자고 있었고 외상값을 갚지 않았던 사람은 물건을 사려는 척하며 말을 걸었다. 그 순간 가게 주인은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그는 급하게 일어나 외상값을 갚으라고 소리쳤다. 외상값을 갚지 않았던 사람은 놀라서 도망쳤다. 그는 수원에서 서울로 30일간 도망쳤고 이제는
안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뒤돌아보니 가게 주인이 여전히 그를 쫓고 있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인 앞에 엎드려 사과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가게 주인은 씩씩거리던 코를 진정시키고 자신이 외상값을 받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떠올리며 말했다. 그 후 외상값은 반드시 갚게 되었다. 그로 인해 남양 사람들은 발가벗고 삼십리를 간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게으른 선비가 있었다. 그는 너무 게을러서 한 달에 한 번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불평을 하며 이 세상에서 뭘 먹고 살지 라고 말하며 남들은 잘 먹고 살지만 자신은 언제나 가난하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선비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선비는 길을 가다가 외딴 초가집을 발견했다. 그 집의 마당에는 감나무가 하나 있었고 그 감나무에는 먹음직스럽게 익은 감들이 달려 있었다. 선비는 그 감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나 그는 체면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떨어진 감이 없을까 하며 주변을 살폈다. 마침내 떨어진 감을 발견했지만 이미 흙에 묻어 있었고 한쪽은 썩어 있었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결국 선비는 갓을 벗고 담장 너머로 들어가 잘 익은 감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이제 그 선비는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한참을 기다렸다. 바람이 불고 마침내 감이 떨어졌지만 아쉽게도 감은 그저 머리 위를 스쳐 지나 땅에 떨어졌다. 선비는 투덜거리며 다시 한번 삿갓을 써서 누웠다. 이번에는 감이 삿갓에 떨어져 성한 감을 먹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게으른 선비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게으른 선비는 산길을 걷다가 다리가 아파 앉아 쉬기로 했다. 길고 먼 여행이었기에 그는 피곤했다.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렇게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에서 깬 선비는 배가 고파 일어났지만 아침부터 낮잠만 자서 점심도 거른 상태였다. 하늘은 맑고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다. 배고픔에 괴로워하던 그는 길을 가며 먹을 것을 찾았다. 그러다 우연히 배나무를 발견했다. 배나무에는 잘 익은 배가 달려 있었다. 게으른 선비는 입안에서 침을 삼키며 배를 따먹을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체면에 어울리지 않지 않겠냐 며 스스로 먹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누워 있었다. 그러다 두 젊은이가 지나갔다. 그들은 선비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 명은 나무에 올라가 배를 따서 두 사람만 먹으며 지나쳤다. 이런 인심 없는 사람들. 선비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두 젊은이는 멀리 가버린 후였다. 얼마 뒤 두 남녀가 다시 지나갔다. 선비는 다시 한번 배를 따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웃으면서 남자는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흔들고 여자는 떨어지는 배를 받아서 자기들만 먹었다. 선비는 여전히 배가 고팠지만 더 기다리기로 했다. 배나무에는 아직 몇 개의 배가 더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끝까지 배가 떨어지기를 바라며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노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선비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여보시오, 그 배를 따서 나누어 먹도록 합시다. 그대는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를 흔들고 나는 밑에서 떨어지는 배를 받을 것입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지팡이로 배를 내려치고 그것을 가지고 가버렸다. 게으른 선비는 화가 나서 또 한 번 배나무를 걷어찼다. 마침 배가 2개 떨어졌지만 하나는 돌멩이에 부딪혀 깨져서 못 먹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벌레 먹어 썩은 배였다. 어쩔 수 없지. 썩은 배라도 먹어야지. 그는 중얼거리며 배를 먹으며 길을 계속 걸었다. 이 두 속담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